낭만서점 128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는 허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또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네요. 저는 감기가 좀 걸렸는데 네. 그래도 방송은 활기차게 할 수 있습니다. 경환 씨가 오늘 아침에 차 시동이 안 걸려서 네.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추웠어요. 요즘에 한파 특보 주의보 문자도 계속 나오고 영하 17도라고 예, 하더라고요. 네네. 서울 기온이. 이렇게 제 차가 성능이 좋지 않음을 밝히고 싶지 않지만 가스차라서 그런지 네. 추우면 시동이 안 걸려요. 안타깝습니다. 빨리 오고 싶었는데. 아닙니다. 제가 경환 씨 지각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예. 네. 여러분 감기 안 걸리고 겨울 좀 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새로 올라온 이제 모비딕 편을 즐겁게 들어주셨고요. 온니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우연히 낭만서점을 알게 되어 꾸준히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들을 때마다 허스키한 목소리와 낭랑한 목소리가 대비돼서 그런지 재밌으면서 미묘한 맛에 더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정희연 작가님의 우리가 녹는 온도 책을 소개하는 글을 봤습니다. 가끔 파스텔 톤의 겉표지가 눈에 띄면 이쁜 것 하나 보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째서인지 좋아하는 작가님 책인데도 망설여졌어요. 요즘 책을 손에서 놓은 지 좀 돼서 다시 다 읽을 수 있을까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연히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낭만서점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녹는 온도 번외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게 되기도 했던 장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 책을 꼭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습니다. 낭만서점에서 저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녹여주셨나 봐요. 하셨습니다. 네. 정희연 작가님의 우리가 녹는 온도. 작년에 했던 북콘서트죠. 그쵸. 기억이 납니다. 네. 번외편으로 올라갔었는데 재밌게 들으셨나 봅니다. 책을 다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저희의 함께 읽어나가요. 독서 장려력 저희 좀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NI8님 와 올라왔네요. 잘 듣겠습니다. 네, 하셨네요. 네, 이렇게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잘 들어주셨겠죠? 네. 퍼랭이 토끼님, 밴딩 디아크를 큰 영화관에서 혼자 보고 나오다가 직원분한테 좀 좋은 시간대에 올해 상영 좀 해달라고 한마디 했네요. 그리고 좋은 방송 항상 잘 듣고 있다고 격려의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경환의 일기에서 소개했던 모단 에세이도 찜합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블랙스완 78님이 또 밴딩 디아크라는 영화 어디서 봐야 되냐고 예, 물어보셨는데 또 그에 대한 답글을 퍼랭이 토끼님이 남겨주셨고요. 예. 훈훈합니다. 굉장히 매니악한 또 공유를 하고 계시고요. 블랙스완 78님이 도리스 레싱 5째 아이를 읽어보았습니다. 읽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이주란 작가님 모두 다른 아버지도 좋네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예전 에피소드에 대한 댓글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 기억이 환기가 돼요. 맞아요. 그때 방송에서 잘했던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네. 화이죽정인님. 허이의 일기 잘 들었습니다. 시를 읽어주신 것 특히 좋았습니다. 시의 난해함에 대한 보통 사람의 안일한 인식, 시는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에 대한 일침도 새롭고 신선했고요. 세상을 다르게 보려는 창 중 하나가 시라고 생각했는데 제게 경종을 울려주는 설명이었습니다. 번외편 같은 새로운 시도 많이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저는 소설도 좋아하지만 시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시평론과 소설평론 둘 다 하고 있는데요. 시가 서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 눈에 띄지 않는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시즈 코너에 한번 가셔서 요즘은 어떤 시가 나왔나 한번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도 저는 자기의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새로 올라온 2편 다운받아 오늘은 허이의 일기편 먼저 들었어요. 그간 방송이 에세이를 읽는 기분이었다면 오늘 방송은 시를 읽는 기분이었어요. 허이님 말대로 언어의 불가능성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시요. 제겐 한 번 더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방송이에요. 제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느리기도 하고요. 행동은 빠르지만요.
하셨습니다. 네. 행동은 빠르시죠. 이렇게 댓글을 바로바로. 그렇죠. 네, 오늘도 봄날님. 행동이 빠른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럽습니다. 네. 그 위에 로메르나님은 드디어 돌아와 주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낭만서점 방학 동안 너무 그리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책 소개 부탁드려요. 네. 하고 네 댓글 써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방학을 하고 다시 오니까 새로운 댓글, 그 새로운 아이디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방송을 안 하니까 애 같아서 그동안 올리지 않던 분들이 좀 올려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뭐 평상시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책장 사진 찍어서 올려달라는 이벤트 진행했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아, 여러분들의 책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책들이 꽂혀 있구나라고 저는 보면서 되게 감탄하며 맞아요. 예, 봤습니다. 너무 예뻐요. 다들 잘 정돈해 두셨고 뭐 그냥 막 찍지 않고 좀 정리하고 찍으셨나 봐요. 네. 사실 저도 만약 이벤트 네, 참여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저희 집 책장 바로 찍으면 절대 네,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렇죠. 네. 예. 저는 막 책장 위에 막 뭐 여러 가지 차질구레한 것들이 너무 많이 올려져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다 싹 치우고 저도 아마 찍을 것 같은데 집이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들이 와 낭만 서점에서 소개한 책들도 많이 꽂혀 있어요. 네, 익숙한 네. 책들도 좀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진을 그냥 찍어 올리신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설명을 이렇게 달아서 올려주시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새삼 깨닫게 되고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있잖아요. 거기에 다신 댓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H1981님인데요. 시는 관념적이고 해석도 제각기 달라서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허이님 얘기 듣고 지시하는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겨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다 보니 타인을 신경 쓰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다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보고 싶어집니다.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네. 오디오 클립에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이 H1981님이 제주소년 1집 나왔을 때 듣고 또 듣고 했던 기억이 하하 추천해준 책 2권도 흥미로워서 읽어봐야겠어요. 준비하시는 에세이 기대합니다. 라고 경환의 일기에도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 허이의 일기와 경환의 일기가 올라왔는데 주로 허이의 일기 얘기만 있어서 살짝 의기소침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들어주셨군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책장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첫 화부터 듣고 있는 오래된 청취자입니다. S099님이고요. 책장 일부를 찍어서 올립니다. 작년에 독서 모임에 이어 여기저기서 받은 책이 부쩍 많아져서 책장에 이중으로 쌓여있네요. 소설 위주로 읽어서 소설이 많습니다. 토지는 사두고 안 읽은 지 5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유유. 이번 이벤트로 책장에 책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잊었던 책들, 추억의 책들, 눈에 띄어 즐거운 시간이 되었네요. 올해에도 더 많은 소설을 읽어야겠어요. 계속해서 낭만서점에서 추천해주는 소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희 그럼 책장 이벤트 당첨자를 바로 발표해 드릴까요? 네. 네, 저희가 어떻게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까 하다가 새로 오신 분들 위주로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단골 손님들께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선물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골고루 좀 드리자라는 차원에서 책장 이벤트는 저희 낭만서점의 댓글 처음 달아주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단골 손님들께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시겠어요. 저희가 원래는 5분께 선물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들 2분을 더 추가해서 7분께 선물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네. 당첨자 발표합니다. 파란별나무 1537님, 엘리0203님, 투깐자나브리님, 또 키린진님, 어프리콧 112님, 블랙스완78님, 오디오 클립에 달아주신 S099님. 네. 오늘 이렇게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께서는요, 북뉴스골뱅이 교보북.co.kr로 선물 받으실 주소를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낭만서점 알리기 이벤트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인터넷 교보문고를 통해 낭만서점 알리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낭만 서점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인데요.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낭만 서점 청취 화면을 캡처해서 개인 SNS에 올려주시고 해당 링크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영화 상품권 또 커피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보문고 홈페이지나 또 팟빵의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올 한 해에도 낭만서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더욱 따뜻한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서점서 책 빌려 읽는 세종시 독서 인구 늘었다라는 제목의 중앙일보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시행한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세이북스, 세종문고, 홍문당 등 세종시 내 5개 서점에서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독서는 시민 역량 강화의 밑거름이라며 책 읽는 세종을 도시 브랜드로 키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책 읽는 세종. 야, 도시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서점에서 시민에게 책을 빌려주는 시스템이 있다. 희망 도서를 바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좋은 것 같아요. 도서관 안 가고 서점 가면 되는 상황이 벌어지네요.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어스시의 세계로 떠난 판타지 문학의 거장. 경향신문의 보도인데요.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과 함께 세계 3대 판타지 소설로 꼽히는 어스시 연대기의 작가 어슐러 르 귄이 지난 22일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향년 88세로 별세한 어슐러 르 귄은 반세기 이상 활발히 집필 활동을 하면서 20편 이상의 장편과 100편 이상의 단편, 12권의 시집을 펴냈습니다. 르 귄의 책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도에 미국 의회 도서관이 선정한 살아있는 전설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스시 연대기 저희도 한번 다룬 기억이 있잖아요. 다뤘었죠. 네네. 네. 그때 아마 두 분의 패널들도 모시고 네. 굉장히 지도도 봐가면서 재밌게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SNS나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르귄님을 제가 뵌 적은 당연히 없지만 포틀랜드에 사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포틀랜드에 갔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이 방송하고 네네. 왠지 가깝게 느꼈던 노 작가님이신데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게요. 어스시로 떠났다라고 기사 제목이 붙었는데요. 정말 평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번 주 본격적으로 책 소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특집 3부작 준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인한 캐릭터가 나오는 소설들, 작심삼일을 타파하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선정한 책 3권. 첫 번째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리처드 플래너건의 장편 소설,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네. 세 번째 작품은 오에겐자브로의 개인적 체험이라는 소설을 다룰 예정인데요. 오늘 다룰 이 리처드 플래너건의 소설은 2014년 맨 부커상 수상작이기도 합니다. 맨 부커상 수상작이 늘 좋은 작품들이었지만 네. 이번만큼은 정말 걸작이다라는 평이 있었어요. 책의 띠지에도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2014년 맨 부커상 심사위원장이 그레일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몇 해간 정말 좋은 작품들이 맨 부커상을 받았지만 올해의 수상작은 그야말로 걸작이다. 이 작품은 세계문학의 카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원래 심사위원들은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호주 출신의 작가가 받은 적이 이미 2번, 3번 정도 있어서 이번에
이 2014년도 당시에 맨부커상에 설마 리처드 플래너건이 받을까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네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리처드 플래너건에게 상이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걸작이다. 세계문학의 카논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엄청난 찬사를 보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좀 반신반의하긴 했습니다. 예. 원래 좀 의심하는 병이 있으니까. 예, 예. 허희의 근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래? 뭐 이런 예. 마음이 있었는데 읽어 보니까 이 작품은 정말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다. 예. 예. 그건 확실했습니다. 네. 이게 초판 인쇄 2017년 12월 말로 돼 있고요. 초판 발행 2018년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 국내에 이렇게 번역돼서 나온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의 서평이나 이거 리뷰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찬사가 굉장하더라고요. 이 리처드 플래너건이라는 작가 자체가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요. 먼저 작가 소개를 경환 씨가 좀 해주시죠. 네. 리처드 플래너건은 1961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의 큰 테마는 자신의 고향과 역사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요. 한 뱃길잡이의 삶과 가족사 이야기를 다룬 첫 소설 어떤 강 안내인의 죽음과 자국에서만 15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슬로베니아 이민자들의 이야기 한 손으로 치는 손뼉 소리를 발표해서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수작이 나왔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초기작에 앨리스 먼로와 이언 맥큐언을 제치고 2002년 영연방 작가상을 수상한 굴드의 물고기 책을 보태어 작가는 영혼의 역사 이야기로 요약을 합니다. 이후 9.11 테러와 그 이후를 다룬 미지의 테러리스트, 영국 탐험가 존 프랭클린 집안에 입양된 오스트레일리아 토착민 소녀 이야기와 소설가 찰스 디킨스 이야기가 나란히 펼쳐지는 원하다 등의 장편소설을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베즈 루어먼 감독의 영화 오스트레일리아 제작에 참여해서 각본가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2013년 이 책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로 다시 한번 비평가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플래너건은 2014년 맨부커상과 오스트레일리아 총리문학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시리아 난민에 대한 논픽션, 탈출 노트, 그리고 장편소설 퍼스트 퍼슨 등이 있습니다. 네, 작가 리처드 플래너건 1961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났다라는 점. 저희가 오스트레일리아 작가의 작품을 한 적은 네, 처음 글쎄요,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예,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작가도 생소해요. 남반구에서 글을 쓰셨다는 분의 글을 읽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영어로 또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넓게 보면 이제 영문학 안에서 네, 다뤄질 수 있는 작가고 또 오스트레일리아가 정치적으로 보면 영국 연방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했던 이력도 있고요. 그리고 2002년에 이제 영연방 작가상을 수상했고 또 맨 부커상까지 수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문학 안에서는 이 리처드 플래너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명성이 정말 높은 작가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미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 나오기 전부터 어떤 비평가들의 두터운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책이 나왔을 때 굉장한 찬사를 이미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이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저희가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이 책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참혹한 전쟁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쓰여져 있는데 그게 매우 덤덤하게 쓰여져 있다는 인상도 받아요. 흔히 좋은 작품이라고 할 때는 작가가 항상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기 마련입니다. 네. 예. 작가가 어떤 감정의 냉정 상태를 잃고 어떤 인물에 대해서 과도한 연민을 보내거나 또는 그 나쁜 캐릭터에 대해서 이 인물은 뭐 처단받아야 마땅하다 뭐 이런 식의 나쁜 놈이야 서술을 하게 되면 독자가 개입할 영역이 너무 줄어들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거의 모든 좋은 작품들은
냉정 상태, 이 소설의 건조함 이런 것들과 항상 붙어 다니는 네.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줄거리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17세기 이 바쇼라는 일본의 하이쿠를 쓴 시인이 있는데요. 이 바쇼의 기행문 오쿠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딴 것이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목이 일종의 패러디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유명한 어떤 책을 그 제목으로 삼았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아이러니한 건 일본 작가의 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 소설이 바로 그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본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와도 맞닿아 있는데, 그렇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제목 패러디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도리고 에번스라는 이름의 남자인데요. 도리고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포로로 붙잡혀서 일본군이 당시 건설하려고 했던 타이와 미얀마 철도 라인에 투입이 됩니다. 군대에 오기 전에는 이 외과 의사로 활동했던 도리고는 오스트레일리아 포로들의 대표로서 형용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과 맞닥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철도 라인 건설에서 살아남아 귀환하게 된 도리고. 도리고는 헌신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장교로 또 동포들에게 추앙을 받지만 전쟁을 겪은 도리고의 삶은 그 이전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고뿐만이 아닌데요.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이처럼 파멸적 전쟁과 대결하면서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네. 정말 파멸적인 장면들 많이 언급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상상을 자세히 하면 끔찍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서술들도 많았는데 네. 그게 아까 말했듯이 정말 건조하게 쭉 쓰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각오를 하면서 봤거든요. 이게 그 전쟁 포로들 예. 이야기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끔찍할까. 예. 예상은 충분히 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정말 그 참혹한 역사적 기록들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네. 근데 힘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주키퍼스 와이프 다루면서도 그때도 이제 독일군의 어떤 전쟁 범죄가 좀 나와 있었는데 그 장면들이 조금은 생략되는 방식이었잖아요. 네. 거기서는 참혹하지만 근데 여기서는 아주 담담하게 자세히 써 있으면서 오히려 그것이 그 주키퍼스 와이프의 방식과는 또 다른데 네. 굉장히 강력하게 인상에 남는 그런 서술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리처드 플래너건이 꼭 이렇게까지 썼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소설을 읽어나가면서는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장면이 꼭 필요했나?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예, 우리 안 그래도 그런 언급한 적 예. 있잖아요, 허희 씨가.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납득이 되면 저는 이 작품에서 쓰고 있는 그 지옥에 대한 묘사가 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뒤에 가니까 예, 어느 정도 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책은 정말 뒤로 가서 어떤 매듭이 풀리고, 또 중간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 어떤 로맨스가 있잖아요. 네. 불륜이지만 또 로맨스. 이런 것들도, 매듭이 풀리려면은 뒤쪽으로 좀 가야 네.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너무 헷갈렸어요. 정말 나를 골통 먹이려고 하는 건지. 네. 표정이 지금 너무 리얼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거의 조세호님 급으로 네, 지금 네, 억울한 네. 표정이 나왔는데. 네. 처음에 앞부분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어야 방송은 수월하거든요. 예. 근데 정말 낭만서점 방송하기에 정말 어렵게 만들어 놓은 앞부분이었어요. 네. 이제 주인공 도리고가 아주 노년의 나이에서 네. 회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회상하는 장면이 어디쯤인지 인생에서의 어느 정도인지도 언급이 별로 없이 맞아요. 힌트도 없이 툭 튀어나왔다가 사라졌다가 갑자기 에이미와의 장면이 나왔다가 또 사라졌다가 어린 시절 나왔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 전쟁포로 얘기 나왔다가 예, 전쟁포로 얘기 나왔다가 어려웠습니다. 띄엄띄엄 나오니까 네. 그
마치 퍼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독자들한테 자 당신들이 한번 조립해봐 예. 이런 느낌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뭐 저도 그랬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간을 읽어 나가면서 그 퍼즐이 한 조각 한 조각 맞춰지는 재미와 네. 예,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떡밥이라고 하죠. 네. 뭐 문학적 용어로는 복선이라고 합니다만. 예. 이 복선을 이렇게 깔아두고 뒤에서 어떻게 수습을 할까? 좀 짜 맞출까?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퍼즐 조각을 리처드 플래너건이 되게 잘 꿰어 맞춰요. 네. 이게 또 그런 류의 어떤 서사가 자꾸만 페이지를 넘기게 만들어서 이 다음에 어떻게 조립되는 거지 하는 맞아요. 그런 당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당김이 일부러 그런 당김들을 배치해 놓은 책들과는 또 차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꼭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작가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작가 정신으로 풀어나갔으나 퍼즐 조각은 또 퍼즐 조각대로 맞아 들어가는 네. 그런 기묘한 조화를 좀 느꼈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작품이 여러분 그냥 리처드 플래너건이 쓴 건 아니고요. 무려 12년간의 집필 기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예. 이 작품은 아버지에게 바쳐지는 소설이었다고 해요. 이 리처드 플래너건의 아버지가 실제로 일본군 전쟁 포로로 타이와 이 미얀마 철도 라인에 투입되어서 살아남은 생존자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 차례가 있고요. 네. 차례에서 한 페이지 딱 넘기면 한 문장이 딱 써 있습니다. 335번 포로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건 바로 그 일본군 포로 수용소 생존자였던 이 아버지의 번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과 관련해서 에피소드인데 이 글을 쓰고 아버지께 당연히 출판이 되고 나서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소설 출간 이후 거의 직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네.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 책의 출간을 보지 못하고 예,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참 이 리처드 플래너건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에게 바친 책을 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 없었다라는 게 좀 한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네. 동시에 비록 직접 읽어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글쎄요. 뭐 혹시 아버지의 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작가가 그렇게 작품을 탈고해서 된다면. 출판사로 보낸 바로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네. 저 세계에서 아버지가 좀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네. 이 책은 리처드 플래너건이 5개의 판본을 썼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5개를 쓴 겁니다. 버전을 5개로? 네. 오. 그러니까 노래 한 곡을 5개로 만들어서 허허. 예, 어느 게 좋을까를 계속 고민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5개도 독자들이 만나볼 수 있나요? 그렇진 않고 이제 최종 판본만 출판사에서 이제 출간을 한 것인데 그렇군요. 그 얘기는 그만큼 이 얘기를 쓰기가 힘들었다는 방증이겠죠. 네. 읽기도 참 힘들었는데 쓰는 것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것 근데 같습니다. 12년간의 집필 기간이었다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아버지의 경험을 담아서 쓴다라고 할 때의 어떤 부담감은 저로서도 어떤 작품을 완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에 제가 소설가였다면. 맞아요. 어떤 한 인생이 녹아들어 있는 그리고 지금 전쟁 포로로서의 네. 그 애환이 녹아들어 있는 소설이잖아요. 예. 이거 쉽게 재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작품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할 때 작가들은 항상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과연 써도 되나? 예,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토로하거든요. 리처드 플래너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이 5개의 다른 판본이라고 하는 건 그 고민의 산물일 테고요. 이 작품은 리처드 플래너건이 오랫동안 고민한 흔적이 여실히 묻어납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이 책의 표지를 열고 335번 포로에게를 넘겨서 나오는 제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파울 첼란이라고 하는 시인의 한 문장. 어머니
그들은 시를 써요. 네. 이게 딱 인용이 돼 있어요. 예. 네. 인용되어 있는 문구들이 좀 있죠. 예. 그런 다음에 이 바쇼의 하이쿠 벌 한 마리 몰아내서 비틀비틀 나온다. 네, 이런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참 궁금해집니다. 읽으면서도 이런 인용구들 과연 어떤 또 의미가 있을까. 잘 꿰맞춰지진 않던데 오늘 문학평론가 허희님을 모시고 해답을 좀 얻어보고 싶습니다. 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의 차례는 전부 하이쿠가 소제목이에요. 제가 바쇼의 벌 한 마리 몰아내서 비틀비틀 나온다가 네. 첫 번째 장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바닷가 그 여자에게서 어스름이 쏟아져 나와 저녁 파도를 가로지른다. 세 번째 하이쿠는 경환 씨가 또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이슬의 세계, 모든 이슬방울 안에는 투쟁의 세계. 네. 네 번째 장은 이슬의 세상은 이슬의 세상일 뿐. 그래도. 그리고 마지막 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옥의 지붕을 걷는다. 꽃을 응시하면서. 네. 이렇게 읽고 나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무언가가 그쵸. 네, 느껴집니다. 이 하이쿠가 그냥 인용된 게 아니라 예. 정말 그 장의 핵심 주제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아이러니함. 그러니까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하는 작품이 일본의 고전 하이쿠를 또 인용해서 예. 쓰여지고 있다는 방식 자체. 예. 이거 굉장히 기묘해 있어요. 예. 네. 일본이라면 쳐다보고도 싶지 않을 마음일 맞아요. 텐데 일본의 고전을 인용했다. 하이쿠를 인용했다. 그리고 그냥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일본군 장교들이 하이쿠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지옥 같은 상황 안에서 하이쿠를 읊어요. 네. 네. 근데 이 하이쿠가 허허. 원래는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그리고 뭔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고 인생의 어떤 깊이를 체감하게 해주는 그런 시구인데 전쟁 안에서 그리고 뭔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인물들이 이 하이쿠를 읊을 때 느껴지는 이 위화감은 네.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벌써 한 조가 깨맞춰지는군요. 어머니, 그들은 시를 써요. 맞아요. 예. 그렇죠. 파울첼란의 이 인용구가 네. 여러분 이 하이쿠와 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이 타이와 미얀마 간의 철도 건설을 했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소재로 한 영화도 있네요. 콰이강의 다리. 네. 예. 이 콰이강의 다리가 1958년 이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작품인데요. 사실 저는 이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예. 네. 근데 뭐 대략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면 예. 이 영국군 포로들이 미얀마에 있는 일본군 수용소에 이제 수용이 되는데 이 영국군 포로들이 어떤 다리 건설에 투입이 돼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설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영화로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장면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스포일러니까 예, 설명은 드리지 않고 여하튼 이 작품을 읽으시고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떠오르는 장면이 있네요. 얼마 전에 다룬 우리 대장 김창수 영화화된 장면 중에서 철도 건설 그렇죠, 사업에 그렇죠. 뛰어들어서 우리 김구 선생님 젊은 시절에 네. 그런 공사를 하는 장면도 있었죠. 네. 이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은 오스트레일리아 포로들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포로들이 당시에 이 철도 건설을 뭐라고 불렀냐면 라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도리고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세상의 인간은 라인 위에 있던 인간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인간 두 종류뿐이다. 라고요.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현장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또 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소설에 보면
이게 하이쿠가 많이 언급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하이쿠는 기본적으로 어떤 선이라는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 라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뭐 참선할 때의 그 선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연결되어 있다. 예, 동그라미의 세계잖아요. 네. 이 라인이 뭐랑 연관이 돼 있냐면 이 소설에 이 먹으로 동그라미를 칠하다 만 것 같은 예. 그림이 나와요. 예, 하나 그림이 딱 나오는데 45페이지에 나오는데. 예. 근데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예. 뒤에도 이 그림이 하나 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비튼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보고 떠오르는 작품 없으셨습니까? 어떤 작품? 컨택트. 그거랑도 비슷하죠. 네, 맞아요. 외계인들의 언어가 꼭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예. 이게 18세기의 하이쿠 시인인 시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그린 원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원이라는 게 뭘까? 이걸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이 원과 라인의 의미를 병치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라인이라는 건 일자로 뻗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이라는 건 그 선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결국에는 처음 시작점에 다시 그렇죠. 마지막 점이 가서 닿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조. 라인과 이 원의 변주가 이 소설 안에 그려져 있다라는 걸 네.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철학적인데요. 예. 문학평론가 허희 씨? 아니요.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문학평론가 허희고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뭐 차근차근 드리겠지만 우선 책에 나와 있는 서술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에 개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시죠. 나중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최고의 범죄처럼 그 일도 없었던 일이 될 것이다. 그들의 고통, 죽음, 슬픔, 그토록 많은 사람이 겪은 엄청난 고통이 비참하고 한심할 정도로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사실. 어쩌면 그 일은 지금 이 글을 비롯해서 몇 권의 책 안에만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공포의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면 책 한 권에 가둬둘 수 있다. 하지만 현실 속의 공포에는 형식도 의미도 없다. 그저 공포가 존재할 뿐이다. 공포가 날뛰는 동안에는 이 우주에 공포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책의 배경이 된 이야기는 1942년 2월 15일에 시작된다. 싱가포르의 함락으로 한 제국이 끝나고 다른 제국이 일어선 날이다. 하지만 1943년 무렵 능력 이상의 일을 벌인 데다가 자원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은 폐색이 짙었으므로 이 철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연합군은 중국에 있는 장제스의 국민군에게 버마를 통해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었고 미군이 바다를 장악했다. 일본은 적군인 중국군과 이어진 이 주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버마를 통해 인도를 손에 넣기 위해 양국 지도자들의 미친 꿈처럼 반드시 육로로 버마군의 인력과 물자를 제공해 주어야 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철로를 지을 만한 돈도 기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시간도 없었다. 하지만 전쟁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다. 일본 제국에게는 자국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무적의 일본 정신, 서구에는 없는 바로 그 정신을 믿은 것이다. 그들이 천황의 뜻이라고 부른 이 정신이 최후의 승리까지 결코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 이 불굴의 정신을 북돋우고 그들의 믿음을 부추긴 것은 제국이 보유한 수많은 노예였다. 아시아인과 유럽인을 막론하고 수십만 명에 이르는 노예, 그 중에는 22,000명의 오스트레일리아인 전쟁포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전쟁이 제대로 시작되기 전 싱가포르가 함락될 때 전략적인 필요에서 항복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9,000명이 철로 건설에 투입되었다. 1943년 10월 25일 증기기관차 CO631호가 일본인과 타이인 귀빈들이 탄 삼량 열차를 매달고 완성된 죽음의 철로를 처음으로 달렸을 때 그 바퀴 밑에는 공사 중에 쓰러진 사람들의 뼈가 한없이 깔려 있었고 그 중에는 오스트레일리아인 9,000명 중 3분의 1의 유해도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증기기관차는 일본의 비공식적 전쟁 기념관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에 자랑스레 전시되어 있다. 이 신사에는 증기기관차 외에도 봉안자 명단도 보관되어 있다. 1867년부터 1951년 사이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친 200만 명 이상의 명단이다. 이 신성한 신사에 봉안되는 것은 모든 사악한 행동을 면죄받는다는 뜻이다. 그 많은 이름 중에는 2차 대전 이후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된 1068명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중 일부는 죽음의 철로 공사에 관여했으며 나중에 전쟁포로 학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증기기관차 앞에 붙어있는 설명문에는 이런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철로 공사 현장에 대한 설명도 마찬가지다. 그 철로를 건설하다 죽은 수십만 명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하기야 죽음의 철로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군 전쟁포로는 그 파라오급 프로젝트에서 노예처럼 일한 사람들 중 일부였다. 그들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타밀인, 중국인, 자바인, 말레이인, 타이인, 버마인 등 총 25만 명이었다. 어쩌면 그보다 많을 수도 있다. 역사가들은 그 노예 노동자 중 사망자 수를 제각각 5만, 10만, 20만으로 추정한다.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잊혔다. 그들의 영혼이 봉안된 명단도 없다. 그들에게 이 작은 책을 바친다. 네. 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죠. 예. 그래서 군함도라는 영화도 있고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작가에 의해서 네. 비슷한 고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으니 새롭습니다. 네. 저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도 일본군에 의해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었다. 부끄럽게도 몰랐습니다. 예. 이번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책을 통해서 비로소 더 가까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읽어주신 이 부분이 이 책의 글이라기보다는 이 책에 삽입된 주인공 도리고가 쓴 가이 핸드릭스의 전쟁포로 수용소 사파책의 머릿말이에요. 네, 네. 예. 이 가이 핸드릭스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던 작가였는데 도리고 에번스와 함께 전쟁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예.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요. 이 책이 도리고에게 전해져서 나중에 출간이 되게 된 것이죠. 예. 정말 자조 섞여 있어요. 이 글을 남기지만 네. 이 작은 글 하나로 그때 그 철로 공사에서 쓰러져간 수많은 영혼들을 위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글귀에 남는 것이 그들에게 전부라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면서도 역사적으로 이제 사실이 되어버렸으니까 네. 그런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과연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희생당한 사람들이 과연 숫자화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각각 5만, 10만, 20만으로 추정을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예.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도 어떤 그 희생당한 예.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네. 이게 말이 5만, 10만, 20만이지 추정을 뭐 그 정도 죽었겠지 뭐 하면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너무 많은 숫자인데. 네. 예. 그리고 이 도리고가 언급을 하지만 사실 나중에 누구도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불안정성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야스쿠니 신사 여러분 뭐 한국인들은 너무나 익숙하죠. 분통이 네. 터져요, 사실 읽으면서. 예. 이게 증기기관차가 여기에 전시되어 있다고. 그러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봉안자 명단도 보관되어 있고 일본 천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200만 명 이상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중에
그 명단에 기록된다는 것은 일단 사악한 행동을 면죄받는다는 뜻.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고 그 많은 이름 중에 2차 대전 이후의 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 예. 보통 이제 일본 총리들이 새로 이렇게 뽑히거나 혹은 새해가 되면 꼭 참배하는 곳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주변국들은 다 붕괴하고. 예. 참 그냥 싸잡아 비판하기에는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참 반성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전쟁 범죄에 관해서는 일본이. 그러게 말이죠. 정말 그 과거를 똑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 그 과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지금이 나빠지는 게 아닐 텐데, 예. 예.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이유를 어떻게 보면 알 것 같기도 한 게 그들이 기대고 있는 그 발판, 그들의 근원은 결국 일본의 전범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일본 우익이라고 하는 예. 집단이. 예. 그러니까 만약 사과를 해버리면 자기들의 기원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도 뭐 가끔 소식이 들려오는 것은 좀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네. 일본의 어떤 전쟁 범죄를 고발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좀 반갑게 들려오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철도 라인 건설에 투입된 오스트레일리아 병사들의 생활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예. 네, 여러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타이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이니 이야기. 네, 정말 또 안타깝게 읽었습니다. 이 타이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타이니가 굉장히 몸이 건장한 사람이에요. 네. 너무 건장하죠. 네. 그래서 체력도 좋아서 이렇게 일을 시키면 작업량에 막 몇 배를 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로이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하고 타이니를 기준으로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타이니가 미워지겠죠. 같은 입장의 포로들은. 너 때문에 작업량이 많아지잖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도대체 타이니가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 타이니는 나름대로의 뭐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그 어떤 경쟁처럼 타이니에게는 느껴졌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몸이 건강하니까 얼마든지 내가 이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이제 일을 했던 거죠. 예. 네. 하지만 원래는 하루에 1만 일하면 되는데 예. 하루에 10을 일해버리는 이 사람 때문에 할당량이 막 10배로 늘어나 버리고. 그렇죠. 네. 저는 진짜 어떻게든 뜯어 말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타이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서도 그런 캐릭터 하나 있었잖아요. 복서라는 말이었죠. 복서, 말.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맞아요. 네, 그런데 이런 타이니에게 변화의 조짐이 생깁니다. 그건 바로 타이니의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그리고 참혹한 장면도 이어져서 나오고. 근데 아무리 몸이 건장한 사람이라도요, 생각을 해보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데 몸이 계속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타이니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 포로들에게 배급되는 식사가 주먹밥 한 덩이 정도였대요. 근데 그걸 먹고 하루 종일 일을 하라고 하면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심지어 쉬지도 못하는데. 예. 그리고 이쪽이 날씨가 아주 더운 지역이라 이 전염병이 돌아요. 예. 말라리아, 뭐 콜레라. 예. 당시엔 당연히 뭐 백신도 없었겠고요. 그렇죠. 예. 아니 치료를 받아도 좀 이렇게 살아나기가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약품이 없습니다. 네. 그 도리고는 지금 전쟁 포로들의 어떤 총책임자로서
여러 가지의 그 포로들의 생활상을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의사죠. 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 의약품이 있어야 치료를 할 텐데, 네. 그런 걸 뭐 일본군 쪽에서 전혀 지원해주지 않으니까요. 예. 이렇게 안타까운 장면 속으로 조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타이니의 변화가 시작된 이 장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작업이 시작된 첫날, 타이니가 생전 처음으로 힘든 기색을 보였다. 말라리아 증세가 나타나서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망치를 휘두르는 동작은 아름답지 않았다. 망치질을 위해 그는 고통스럽게 의지력을 동원해야 했다. 타이니가 망치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했기 때문에 타키 가디너는 몇 번이나 화들짝 놀라서 망치를 피해야 했다. 1시간도 채 안 되어서 타이니는 망치를 반쯤 들어 올리다가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다키는 타이니가 반원을 그리며 춤을 추듯 휘청휘청 걷다가 푹 쓰러지는 모습을 아연 실색한 얼굴로 지켜보았다. 땅딸막한 근육질 몸에 얼룩덜룩한 얼굴에 경비병이 다가왔다. 고아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백반증에 걸렸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제정신이 아니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가 바로 악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이해 불가해, 피할 수도 없고 무자비한 존재인데 가끔 이상하게도 마치 단말마의 고통을 겪는 사람처럼 미치도록 친절해지기도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신을 별로 믿지 않았으므로 악마 역시 믿기 힘들었다. 고아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할 뿐이었다. 그가 잠시 일하는 포로들을 보다가 아주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뭔가 생각이 잠긴 것 같았다. 그러더니 또 천천히 포로들에게로 시선을 되돌렸다. 이 기묘하고 과장된 동작은 폭발적인 폭력을 예고하는 전조였다. 그는 1, 2분 동안 길고 무거운 대나무 막대로 타이니를 후려치다가 머리와 배를 거의 변덕처럼 몇 번 걷어찼다. 고아나의 매질이 계속되는 동안 다키는 그리 심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평소와 다른 것은 타이니였다. 원래 그는 몸에 힘을 주고 거의 건방지게 보이는 태도로 매질과 발길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마치 아무리 때려도 몸이 끄떡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폭발한 바위 조각들 위에서 누더기나 밀집으로 만들어진 물건처럼 이리저리 굴렀다. 매를 맞는 그의 몸이 마치 자루 같았다. 구타가 끝난 뒤 타이니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이다. 고아나도 말문이 막혔다. 그도 다키처럼 기겁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라인에서 울음을 터뜨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설마 매질이 아프거나 굴욕적이라서 우는 것은 아닐 거라고 다키는 생각했다. 그렇다고 절망이나 두려움 때문도 아닐 터였다. 모두들 그런 감정을 견디며 살고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안타깝고도 참혹한 장면인데요. 타이니가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네. 힘든 기색을 보이는데 그건 말라리아 증세에 따른 것이었고. 네. 근데 또 이런 타이니를 때려요. 뭐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예. 네. 고아나라는 일본군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타이니에 대해서는 경원 씨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너무나 안타깝고요. 지금도 이제 읽다가 마지막에는 그 맞으면서 말을 하잖아요. 네. 굉장히 안타깝게 내가 이렇게 반복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읽지는 않은 부분에 예. 이 타이니가 고통스럽게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때 말하자면 내가 절규예요, 절규. 내가 한 다음에 뒤에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각자 해석을 해야 되는 거겠지만. 예. 저는 이 타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곰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우선 이 인물은 신체적으로 강인한 인물이잖아요. 저희가 그 작심삼일을 타파하자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언급한 그 강인한 캐릭터에 딱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정말로 그의 내면이 그러한가?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내면이 안 그랬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타이니가 이토록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한순간이라도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부서질 것 같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남들보다 몇 배로 일하고 나는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다는 어떤 자기 암시를 계속해서 해나갔던 그런 약한 인물이 아니었던가? 오히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포로들이 울지 않았잖아요. 예. 막 맞고 막 뭐 굴르고 뭐 이렇게 해도 절대 울지 않았던 이 포로들 중에 유일하게 눈물을 흘린 사람이 또 타인이었던 것도 이런 점에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이게 참혹한 장면. 육중한 팔 근육을 울룩불룩 움직였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기도 한 이 타이니가 이제 말라리아에 의해서 또 혹독한 작업 현장 속에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타이니는 결국 이 이후에 점점 몸이 약해졌고요. 결국 삶에 대한 의지를 상실한 것처럼 그려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다키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이 장면에서는 이제 서술이 되는데 이 다키 가디너라고 하는 사람도 이 작품에서는 정말 그 중요한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는 읽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캐릭터가 워낙 많아요. 다만 다키가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아나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 타이너를 때리던. 이 고아나는 포로들 사이에 악명이 떠돌고 있습니다. 우선 제정신이 아니다. 악마다. 그리고 때로는 미친 듯이 친절하다. 그러니까요. 이상할 만해요. 그냥 한결 같든가. 때로 친절한 건 또 뭔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중에 일관된 교사면 괜찮은데 선생님 중에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렇죠. 때로는 되게 친절하다가 때로는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분위기가 좀 싸해져서 막 화를 내시고. 지금 생각해 보면 기분 탓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화풀이를 학생들한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런 감정의 기복을 너무 쉽게 이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이죠. 자, 근데 고아나를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고아나가 일본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이 고아나가 누구냐? 바로 조선인이었습니다. 조선 이름은 최상민이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고아나, 이 최상민은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설의 꽤 후반부인데요. 전쟁은 끝났고 전범 재판도 치러졌고 과연 최상민, 그러니까 고아나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놀라웠어요. 예. 거의 모든 장면이 놀라움의 연속이긴 했지만 설마 조선인이 나올 줄이야. 오스트레일리아 작가가 쓴 작품에 조선인 최상민이 나올 줄이야. 최상민이라는 글자를 보게 될 줄이야. 네, 예. 한글 이름을 보게 될 줄이야. 이름을. 예. 좀 놀라웠습니다. 경원 씨는 어떠셨나요? 그렇게 그토록 악랄한 캐릭터가 또 조선인이었다니. 그리고 이게 지금 아버지의 어떤 전쟁담을 그 당시에 참상을 듣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인물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본군의 이제 조선인들도 징집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전선에 앞쪽에 배치가 됐습니다. 잔인한 일을 또 하라고. 아니 그렇기도 하고, 이른바 총알바지로 조선인들을 이제 앞장 세웠던 거죠. 일본인 입장에서는 내 손에 피는 묻히고 싶지 않다. 그렇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포로를 관리하는 어떤 간부로 뭐 그렇다고 해서 높은 간부가 아니라 이 말단 간부로 이 조선인들을 이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들이 가장 미워했던 존재가 예. 바로 그 조선인 말단 간부들. 말단 간부들이었다고 해요. 네. 말단들이 고생이 많죠. 진상 손님들 꼭 와서 너 뭐야?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러면은 이제 어찌 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에 처하는데. 근데 이 포로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최고의 그 무슨 책임자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서 나를 때리고 그렇지.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최상민 입장에서는 그럼 좋아서 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상민도 역시 이제 일본군으로 와서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예. 피해자. 근데 이걸 과연 피해자라고 또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번에 말할 수는 있겠냐. 또 없는 부분. 중증적입니다.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리처드 플래너건이 과연 이 최상민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예. 기술하고 있을까? 전범 재판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려낼까? 되게 좀 중요하게 봤거든요. 네. 좀 단편적으로 그려내는 건 아닌가? 이 최상민이라는 사람을 가해자 혹은 피해자라는 일방적인 프레임으로만 그려내지 않을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만 네. 그렇진 않아요. 맨 묵커상을 괜히 받았겠습니까? 맞아요. 예. 네. 자, 최상민이라는 사람이 서술되어 있는 장 지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최상민은 일본군의 일원으로 갇혀 있으므로 매달 50엔의 봉급이 그에게 계속 지급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2년 전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그는 봉급을 구경한 적이 없었다. 그가 분노하는 것은 돈에 대한 계산이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가 이 자리에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그 50엔이었다. 그런데 왜 그 돈을 못 받고 있는 건가? 앞으로 다시는 그 어떤 돈도 받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내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50엔을 생각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이었다. 그래도 그 돈을 강탈당한 것 같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공황 상태가 찾아오면 그는 또 감방 안을 서성거리며 손가락으로 벽을 쓸어보고 손으로 감옥 철창과 문을 만지며 밀어보았다. 그렇게 탈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다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는 50엔을 받지 못한 분노로 속을 끓였다. 그의 재판은 오스트레일리아 군사법정에서 이틀 동안 열렸다. 그가 직접 신문을 받을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절차가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는 거의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했다. 재판 말미에 판사가 처음으로 최상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뭐라고 말했다. 통역은 판사의 입술에만 굳건히 시선을 고정한 채 최상민의 귓가에서 일본어 문장들을 더듬더듬 속삭였다. 통역은 이렇게 말했다. 제출된 증거, 진술서의 모순적인 내용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 제국군 프랭크 가디너 부사관의 살해에 가담한 혐의는 기각한다. 통역은 좀 더 편안한 말투로 바꿔서 말을 덧붙였다.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야. 아주 좋아요. 그러더니 또 더듬더듬 통역을 시작했다. 워트쿤이 이등병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는 인정되며 이보다 경미한 다른 혐의 여러 개, 음식과 의료용품을 배포하지 않음으로써 피할 수도 있었던 고통과 죽음을 초래한 것을 포함한 학대 혐의도 이와 같다. B급 전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명되었으므로 피고는 교수형으로 처형될 것이다. 이번에는 통역이 자기만의 한마디를 덧붙이지 않았다. 그 뒤로도 말이 이어졌지만 최상민은 이제 아무것도 듣지 않고 있었다. 법정에서 신문당할 때 최상민은 조선인 부사관인 자신이 포로의 살해를 지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설명하려고 애썼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인 변호사들은 고타 대령이라는 일본인 장교의 조사 내용을 근거로 그가 지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고타의 진술 때문에 벌써 조선인과 대만인 경비병 여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다. 최상민은 또한 고타 대령이 나중에 무혐의로 석방되었다는 얘기까지 들었다. 최상민은 쿠니를 처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그 시점에 쿠니는 이미 캠프 안에 없었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뒤죽박죽 뒤섞이고 불완전한 캠프 기록은 그의 말을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최상민뿐만 아니라 창의 감옥에 B급이나 C급 전범으로 수감된 다른 조선인들과 대만인들이 알아차린 사실이 하나 있었다. 승리자인 연합군이 일본 귀족들과 연줄이 있는 장교들은 많이 석방하는 반면
조선인과 대만인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희생양 삼아 교수형에 처한다는 것. 최상민은 나카무라 소령을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 체포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체포되지 않을 터였다. 고타 대령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 두 사람 모두 어딘가에서 미군을 위해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네. 최상민의 재판 과정 조금 들여다봤고요. 예.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최상민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네. 잘못했죠. 네. 군인으로서 포로들을 학대한 혐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소설 안에 여러 서술이 되죠. 네.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것, 과연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또 이 최상민의 의지로 인하여서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또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몰아세우는 경향이 느껴져요. 그리고 영어로 진행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네. 통역이 더듬더듬 전해주는 걸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자체가 좀 답답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최상민이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어떤 폭력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그 폭력을 저지른 사람도 당연히 죄가 있지만 그 폭력을 저지르라고 시킨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사 혐의. 예, 교사 혐의는 그 일을 실행한 것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아요. 예. 예, 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최상민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만든 사람들, 종용한 사람이 예. 풀려났어. 무혐의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른바 구조적인 폭력의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왜 그 사람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른바 손에 직접적으로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째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가? 예.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의문을 넘어 분개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최상민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50엔이라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50엔 못 받아서 억울하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봉급이에요. 예. 예. 근데 최상민이 일본군에 이제 입대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돈 때문이었어요. 돈이었죠. 네. 예. 그 아무런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예. 결국엔 그 전쟁이 있는 그 시대 안에서 자신의 의지라든지 뭐 민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세워져서 살았던 사람이라기보다 봉급을 준다, 일을 한다. 그 일이 내가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라 하더라도 한다 하는 것을 이 최상민 캐릭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 실험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생들을 상대로 간수와 그다음에 수인 체험을 하게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가이드라인을 지정해 준 건 없어요. 그냥 A와 B 집단을 나눠서 당신들은 간수이고 당신들은 이제 죄수입니다. 자, 이제 우리 롤플레잉을 진행합니다. 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타났는데 어떤 결과죠? 간수로 활동했던 그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게 특별히 뭔가를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점점 악독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실험이라는 거 알고 저 사람들이 진짜 죄인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그런 권리가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나는 간수니까 당신들을 억압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뭐 몸을 못 움직이게 한다던가 심한 욕설을 퍼붓는다던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죄수들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실험이 중단됩니다. 하다가 너무 몰입해서. 네. 근데 이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리고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지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악마성 네, 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맞는 어떤 캐릭터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그걸 능동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실험의 결과였어요.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실험은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예전에 보고 와 진짜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좀 섬뜩했던 기분이 들었었는데요. 루시퍼 이펙트는 그럼 소설은 아닌 건가요? 네네. 예.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1970년에 한 심리학 실험이고 실험 시작 6일 만에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만 여하튼 이 루시퍼 이펙트는 인간이 어떤 자발적인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과 맥락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의해서 다르게 변화될 수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예. 증명해주는 한 사례로 예. 계속 거론이 되죠. 근데 최상민도 그러고 보면 예. 이런 인물의 한 전형이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죠. 꼭 뭐 최상민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예, 이런 상황에 놓였던 최상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많이 언급되는 예 중에 하나지만 예. 그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독일 군들 예. 집에서는 그렇게 자상하고 가정적인 가정적이고 남편이었다. 네. 한나 아렌트 또 예술을 즐기는 예. 클래식에 정통하고 예. 미술에 대한 감시관이 높은 마치 오늘 하이쿠 얘기 나왔던 것처럼 네. 시를 보냈던 일본 고위 간부들. 예. 그러니까요. 이게 뭔가 싶어요 정말로. 예. 그럼 이쯤에서 낭만소점 속 새로운 코너죠. 각주달기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각주달기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지난주에는 모비딕을 다루면서 고래 연구센터와 연결을 했었죠. 네. 오늘은 역사 전문가와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행 이야기의 대표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각종 매체에도 네, 기고를 하고 계시고 출연하시는 분이죠. 네. 바로 박광일 선생님입니다. 교과서 밖으로 나온 한국사라는 책을 지은 작가님이기도 하시고요. 또 다른 팟캐스트죠. 라이크 역사 진행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각주를 어떻게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게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 네. 그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박광일 선생님을 섭외를 하게 됐는데요. 예. 오스트레일리아와 관련된 전쟁 이야기 또 전범 재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낭만서점의 진행자 허이와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행 이야기 대표이자 또 역사 전문가이신 박광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책이 리처드 플래너건이라는 작가의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저한테는 조금 낯선 책이더라고요. 네,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2014년도 맨 부커상을 받은 책이라고 하네요. 네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이 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대에 일본군이 이제 건설하려고 했던 네. 타이와 미얀마 간의 이제 철도 건설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일본이 이렇게 철도 건설에 좀 혈안이 됐던 이유, 이런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태평양 전쟁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본으로 볼 때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자원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전쟁을 벌일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됐던 것이 철강과 석유, 고무와 같은 전쟁에 필요한 자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이
그 중일전쟁 1937년 이후에 계속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미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의견 충돌이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서 동남아시아 대부분이 유럽 나라의 식민지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 지역으로 확장을 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특히 인도네시아 쪽으로 좀 멀리 그 연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인도네시아까지 가는 길이 밀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 최남단으로 이제 철도를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하게 지금 뚫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무리하게 뚫었던 그 철도가 완공이 결국 됐나요? 아니요, 완공이 되지는 못했고요. 최근에 일단은 그 부분을 이제 완공하자는 얘기가 나오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분씩 조금씩 그, 뭐라 그럴까요? 좀, 그니까 빈 공간들이 있고, 예. 더 나아가서 이제 만든 사람들 주체가 뭐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안 만들었을 거고 현지 사람들 수십만 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태평양 전쟁 당시에 포로들을 데려다가 만들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것이 사실 일본이 네네. 이제 자신들이 저지른 이 전쟁 책임을 잘 인정하지 네.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서 철도 건설을 했던 특히나 네네. 중국인, 뭐 자바인, 말레이인, 타이인, 버마인 뭐 총 한 25만 명이 이 철도 건설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뭐 이런 네네. 것에 대해서 일본이 좀 사죄를 하거나 어떤 보상을 네. 하거나 이런 일이 네. 있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전후에 포괄적인 보상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인 보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5년도에 한일 그 회담을 통해 가지고 유무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차관을 지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일본은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뭐 적게는 1억 불에서 많게는 한 3억 불, 5억 불까지 그 차관을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에 대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그때 좀 불행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생겼으니 도와주겠다. 뭐 요런 개념으로 그 소위 말하는 그 유무상의 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로 이제 일본에서는 대체로 우리가 할 의무를 다했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소위 말해 그렇기 퉁친 때문에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예. 역사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예. 그때는 좀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설에서 다루면서 안타까운 부분 또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고아나라는 일본군 캐릭터인데 알고 보니 나중에 조선인 최상민으로 밝혀져서 그러니까 네. 말단에서 정말 많은 오스트레일리아인 포로들을 괴롭히고 죽이기도 네. 했던 그 캐릭터가 사실은 조선인인데 네. 일본 간부였다. 네. 이런 네. 소설 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전범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돼요. 네. 하지만 그 일본군의 이제 총 책임자, 일본인이었던 뭐 대령이나 소령들은 그런 전범 재판에서 전부 뭐 무혐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풀려나게 되고요. 속 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 그 안타까운 게 그 1940년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에 41년이죠. 41년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약탈하기 시작하면서 네. 사실은 41년 전까지는 한국인을 군대로 보는 것을 되게 보내는 걸 꺼려했어요. 예. 한국인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급해지니까 징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징병 과정에서 이제 일부가 지금 얘기하셨던 캐릭터에 등장하는 인물처럼 이제 일본군에 속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합군의 포로가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이제 전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A급 전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는데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 있었던 그 전범들은 처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인으로서 처형됐던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놓치고 있는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좀 새롭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떨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는 다 아는데 예. 거기에 10,000명, 20,000명의 조선인 피해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서양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이 끌려갔다가 1945년 당시에 일본 본토 기준으로 한 240만에서 50만의 조선 사람들이 자타이로 끌려갔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원자폭탄이 터지니까 죽게 됐었는데 일본은 지금도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에 여념이 없고 서양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피해도 어떻게 보면 인정받지 호소하지 못하는 못하고.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는 모른 척하고 있고 예. 그 음지에 그냥 조선인 위령자들에 대한 비석 하나 세워져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역사상의 어떤 흐름을 좀 제대로 좀 잡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선생님,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또 일본과 한국과 엮인 이런 지점들, 네네. 관련한 추천 도서 혹시 있으시면 저희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책 제목이 딱 떠오르진 않아서 네. 추천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으로 1941년 이후에 일어났던 태평양 전쟁을 조금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아, 예. 네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범 재판에 조선 사람들 재판관이 없어요. 아, 검사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연합국가 제3세계 재판관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동원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선은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재판관도 한 명 파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런 내력들을 일단 역사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학 작품이 되었거나 또 때에 따라서는 관련된 어떤 역사 기록들을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 안의 어떤 상황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서 벌어졌던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지금 성노예 위안부 사건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맥락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여행 이야기, 그러니까 역사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또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시잖아요. 네네. 낭만서점 청취자들을 위해서, 요즘 추천하는 역사 답사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과 연관된 지역도 좋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 요즘에 한번 다녀와 보셨으면 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나가사키 쪽에 보면은 구남도를 포함해서 네. 원폭과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장소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실은 구남도도 일본은 세계 이제 근대를 상징하는 세계 유산으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놓쳤던 조선인 징용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최근에 부각시켰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일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또는 자신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공간에 뜻밖에도 조선인 상처를 받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동대지진 대표적인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살펴냄으로써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일본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일본에게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이 우리를 잡아가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장면들이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도쿄 전범 재판과 관련된 흔적들은 뭐 뚜렷하지는 않지만 도쿄 전범에 대한 재판에 대한 내용들도 살펴보게 되면은 전후에 일본이 저지른 어떤 죄값에 대해서는 상당히 헐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독일은 전쟁과 후에 서로 다른 독일이 되었던 반면에 일본은 최상위에 있었던 천황조차도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어떤 조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살펴가는 데는 도쿄 전범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네네. 저 같은 일반인들도 가만히 봐도 독일의 어떤 전쟁 이후에 반성하는 태도랑 일본의 태도가 너무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게 난징 대학살.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중국 표현으로는 난징 대도살 기념관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 자체도 일본에서 부정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서 도대체 어떤
지역들을 보려고 했는지 목표가 했는지 사실은 그걸 보면 상당히 좀 의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예. 전쟁은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의 어떤 자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이들은 사륙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에 가면은 남아 있고 또 오키나와조차도 예. 사실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그 자결을 강요당했던 오키나와 사람들이 있어서 일본 안에서는 약간 현 중앙정부하고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른 예.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지역들을 요 느낌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리처드 플래너건의 소설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을 다루다가 이렇게 또 각주달기 코너로 박광일 선생님 모셔봤는데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서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행 이야기 대표이자 또 역사 전문가이신 박광일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주달기 코너를 또 만나봤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알차지는데요. 박광일 선생님의 말씀 덕분에 저희가 좀 단편적으로 얘기했던 사실이 네. 종합되는 지점이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체험하지 못한 시절의 상황인데 조금 더 눈앞에 선명해지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박광일 선생님과 저는 이제 구면입니다. 예, 라이크 역사를 진행하셨잖아요. 교보문고에서 운영했던. 그 외에 뭐 다른 자리에서도 뵌 적이 있는데 예. 진짜 조리 있게 설명을 잘해주세요. 예. 뭐 이미 방송으로도 확인을 하셨겠지만 참 역사 이야기를 이렇게 재밌게 쏙쏙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설민석 선생 말고 또 있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네,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주달기에 좀 자주 출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네. 자, 이제는 소설의 주인공인 도리고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너무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주인공인데. 네. 예. 근데 이 소설이 진짜 도리고에 대한 소설이냐? 주인공은 도리고 맞는데 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인물들이 주인공의 지위를 가진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예. 도리고가 펼치는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로맨스가 있습니다. 네. 로맨스라고 하기엔 좀 포장인 것 같기도 하고 불륜인데요. 네. 사실 이 책이 우리가 좀 읽기 끔찍할 정도의 참상이 막 묘사되곤 하니까 저는 그 좀 체험하기 싫은 마음도 있고 해서 네. 좀 빨리빨리 네. 넘어간 반면 그 도리고의 어떤 연애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확 재밌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재밌게 또 읽다가 근데 오늘 그 부분은 거의 언급을 못 하는데 그렇죠. 도리고가 주인공이라는 느낌은 거기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 이야기들 나올 때. 그쵸. 예, 길게 나오죠. 도리고가 참전하기 전에 연애를 하는데요. 그때 연애를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기 고모부의 새 부인입니다. 예. 예. 에이미라는 이름이죠. 에이미. 예. 사실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네. 어느 서점에서 에이미라는 그때 만났을 때도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이제 우연히 만난 이후로 다시 만났을 때는 고모부의 부인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고. 네. 자, 이 에이미와 도리고의 불륜이 앞에 서술이 되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도리고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소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예. 이게 참 저는 묘한 감정을 가지고 읽게 되더라고요. 너무 섬세한 묘사들이에요. 그 연애의 감정이. 그래서 이거 내가 공감하면 안 되는데 라는 느낌이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읽어보셔요. 그러니까 이거죠. 분명히 그 관계 자체는 부당한 관계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그렇죠. 아니 자기 고모부의 지금 새 부인과 말하자면 조카가 연애를 하는 거잖아요. 도리고도 그 약혼녀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게요. 예. 엘라라는 예. 예. 그런 여자친구가 있는데 예. 네.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도리고는 참 사랑이 넘치는 예. 그런 남자가 아닌가. 글쎄요. 남봉꾼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그 내면의 갈등이 잘 언급되어 있어서 이 나쁜 짓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의 입장을 굉장히
마음 깊이 같이 공감하면서 읽어나갈 수 읽으면 있는. 막 설득이 되죠. 네, 설득 다 되고. 어. 참 묘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이들의 로맨스를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고모부한테 들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정말 마음이 막 들잖아요. 아름답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장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이 에이미와 도리고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서술된 게 그럼 왜 나왔지? 뭐 이런 사실 질문을 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독자를 굉장히 알고. 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죠. 네. 전쟁 포로 수용소였던 참혹한 상황과 대비되어서 어떤 연애 이야기 전혀 다르게. 예. 이거 그냥 분량 채우려고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막 들기도 하고. 나는 바로 전쟁 이야기인 줄 알고 이 책을 폈는데 왜 뜬금없이 자꾸 앞에 이런 불륜 얘기만 나오냐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소설은요, 여러분, 플롯 자체가 계속 현재와 과거가 교차되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이미와의 관계 그리고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앞에 이야기가 없고서는 도리고라는 캐릭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또 끝까지 봐야 조립되고 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네. 독서를 하면서 참 느꼈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이고 이 뒤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포일러라서 제가 좀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에이미와 도리고가 전쟁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네. 있지요. 그러니까 그 전쟁 이후에 도리고 에번스는 영웅으로 추앙을 받잖아요. 포로 수용소 내에 오스트레일리아 그 책임자로서 자기 동료들에게 엄청나게 헌신을 했고, 네. 의사로서.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됐던 인물로서, 네. 나중에 뭐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인 명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늘 공허해요. 사실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본인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허전함을 뭘로 달래느냐? 바로 외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달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외도는 잘못된 거잖아요.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는데 네. 그런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것인데 그가 왜 바람을 피우게 되는지가 이 전쟁 장면을 읽고 그 이후에 보면 납득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봤던 서평이나 네. 독자들의 리뷰 중에도 그런 똑같은 얘기가 딱 있더라고요. 도리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읽어나갈수록. 예.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가 쉽게 단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설이 갖고 있는 장점이란 게 예. 제가 보기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소설이 우리를 설득해내는 힘이기도 하고. 예. 보통 법의 논리는 결과를 따지잖아요. 이 사람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있으면 있다. 네. 없으면 없다. 3번 치는 거죠. 네. 땅. 이 이분법적인 걸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게 재판, 법의 이름인데 문학의 이름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죄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소설이고, 네.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서 감안될 수 있는지, 또 죄가 아니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서 또 여기에 이르게 됐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납득하게 해주죠. 예. 네. 도리고에 대한 에피소드 중 하나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포로 수용소 내에 먹을 게 없잖아요. 주먹밥 하나가 기껏해야 식량인데 어느 날 취사병이 몰래 도리고한테 스테이크를 하나 갖고 옵니다. 네. 이게 되게 어렵게 구한 거라며 그래도 도리고가 우리의 어떤 보스로서 큰형님으로서 있으니까 당신이 드십시오. 라고 취사병이 진짜 자기의 어떤 인내심을 억누르며 갖고 온 거예요. 도리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스테이크. 도리고가 너희들 먹으라고 했지요.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걸 야전병원으로 가져가서 가장 증세가 심한 환자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까지의 내적 고투가
많이 서술돼 있습니다. 취사병 자체가 환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도 얘기가 나오는데 환자가 아니고서야 취사병일 리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리고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깨달음이 왔다라고 쓰여 있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약에 여기서 스테이크를 혼자서 먹어버리면 난 시험에서 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병사들에 대한 신망을 잃을 거야. 뭐 이런 이제 내적 고뇌에 휩싸이게 된 거죠. 그리고 도리고는 자신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도리고는 참 극기심이 강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도리고는 이제 포로들 사이에서 큰형님, 예, 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불리게 되고요. 예. 이 에피소드가 이 자신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인들의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겨났다. 그렇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후에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큐멘터리란 게 이제 그 포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막 인터뷰하는 거일 테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도리고에 대한 당신의 인상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그는 스테이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크 전설이 예. 전혀 먹지 않았어요. 그걸 가장 아픈 사람에게 주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는 이곳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진실하고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서 도리고가 전쟁 영웅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요. 예.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예. 네. 굉장한 고뇌가 있고 또 공허함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네. 예.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이런 신화로 남은 도리고. 이 도리고가 오스트레일리아 포로 그 책임자로서 나카무라 소령이라고 하는 이 전쟁 포로 관리자와 대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 한쪽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한쪽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맞춰줘야 권력의 되네. 위계관계는 너무 뚜렷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대화 장면이 진짜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좀 읽어드릴게요. 나카무라 소령은 카드놀이에 재주가 없었지만 마지막에 승리를 거뒀다. 그와 게임을 한 부하 장교들과 오스트레일리아 전쟁 포로들이 모두 그에게 패배를 안기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카무라는 통역인 후쿠하라 중위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인 대령과 소령에게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고는 일어서다가 하마터면 쓰러질 것처럼 뒤로 휘청거렸지만 곧 균형을 잡았다. 얼굴을 땅에 박고 납작하게 넘어질 뻔했는데도 묘하게 원기왕성하게 보였다. 그가 가져온 메콩 위스키는 두 오스트레일리아 장교에게도 위력을 발휘했으므로 도리고 에번스는 조심스럽게 일어섰다. 지금 자신이 큰형님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밤새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행동해야 할 때라는 판단이 들었다. 속도전이 37일째 쉼없이 진행 중입니다, 소령. 도리고 에번스가 입을 열었다. 나카무라는 빙긋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도리고 에번스도 마주 미소를 지었다. 천황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의 자원을 잘 이용해야겠죠. 최고의 철로를 건설하려면 우리 병사들을 망가뜨릴 것이 아니라 쉬게 해줘야 합니다. 하루만 쉬면 병사들이 기운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몸도 망가지지 않게 하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는 틀림없이 나카무라가 벌컥 화를 내면서 자신을 때리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다못해 고함이라도 지를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후쿠하라 중위의 통역을 들으며 웃음을 터뜨릴 뿐이었다. 그리고 재빨리 뭐라고 한마디 하고는 후쿠하라가 도리고에게 그 말을 통역하는 동안 벌써 비틀비틀 자리를 떴다. 나카무라 소령님은 포로들이 운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천황 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쳐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나카무라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다. 이 전쟁이 잔혹한 것은 사실이다. 후쿠하라 중위가 통역했다. 어떤 전쟁이 그렇지 않겠나. 하지만 전쟁은 곧 인간이다. 전쟁이 우리의 본 모습이며 우리의 일이다.
철로가 인간을 죽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짓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철로다. 전진의 자유는 필요하지 않다. 자유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나카무라 소령님은 전진이 다른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 양반은 자유 없음을 외치지만 우리는 정신력, 나라, 천황폐하를 말한다. 의사 양반은 잔인하다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운명이다. 우리가 있든 없든 이것이 미래다. 도리고 에번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부관인 스퀴즈 테일러 소령도 똑같이 인사했다. 하지만 나카무라 소령의 말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다시 뭐라고 하자 후쿠하라가 통역했다. 나카무라 소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의 대영 제국, 그 나라에 자유 없음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대령? 그 나라의 침목 하나하나, 다리 하나하나가 모두 자유 없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나카무라 소령은 몸을 돌려 자리를 떴다. 도리고 에번스는 자신의 잠자리가 있는 전쟁포로 장교 오두막으로 휘청휘청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침상은 그의 키에 비해 너무 짧았다. 그래도 이 터무니없는 특권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은 전혀 특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시계를 확인했다. 12시 40분이었다. 그는 앓는 소리를 냈다. 긴 다리를 얹어놓을 것을 마련하고자 그가 대나무를 엮어 만든 삼각대 위에 납작하게 밟아서 역시 대나무로 묶어둔 등유 깡통이 있었다. 그가 잠결에 몸을 뒤척이면 깡통이 자주 굴러 떨어졌기 때문에 취한 조치였다. 그는 침상 옆에 몽당 양초에 불을 붙이고 침상에 누웠다. 그리고 귀퉁이가 접힌 책을 들었다. 막사에서 책은 귀한 물건이었다. 그는 잠들기 전 이 로맨스 소설을 읽으며 이곳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비워내곤 했는데 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술 기운도 돌고 몸도 지치고 아파서 책 읽을 기운도 움직이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벌써 잠기운이 몰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책을 다시 내려놓고 촛불을 껐다. 나카무라 소령과 네. 도리고의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도리고가 나름대로는 단판을 좀 지어보려고 한 건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속도전이라고, 그러니까 30일이 넘게 하루도 쉬지 않고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지금 일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들은 계속 몸이 아플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죽어나가는 사람도 생기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포로 책임자로서 이런 말은 용기를 내서 한 거죠. 용기를 내서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너희들 대영 제국의 지금의 하나하나도 다 자유 없음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천황폐하를 위해 우리는 전진한다. 그리고 전쟁은 곧 인간이다. 전쟁이 우리의 본 모습이며 우리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통역도 껴 있고요. 네. 이 나카무라 소령에 대해서도 그 뒤에 역시 서술이 됩니다. 전쟁 후에 나카무라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요. 이 지점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삶의 아이러니를 극한까지 느끼게 됩니다. 고타 대령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소설의 중반부를 넘어서서 그 전범 재판이 있는 그 즈음의 이야기도 또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다 언급은 못하지만. 예. 그리고 나카무라 소령의 경우는 그래도 고타 대령에 비하면 그래도 어떤 양심은 있었던 인물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때의 양심이라는 것을 이제 의도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가 했던 방식이 이제 필로폰을 복용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약에 취하게 만들죠. 이런 것 역시 나카무라가 사실은 약한 인간이었고 그도 이걸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괴물로 만들어야 했던 그런 사연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이런 가만히 걸 알게 들여다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인물을 마취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전쟁 이후에 전범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의 또 이 소설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리처드 플래너건의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예. 강인한 캐릭터를 좀 찾아내보자
라고 했는데 이 소설은 역설적으로 어떤 참혹한 상황에서는 그 강인한 캐릭터들조차도 힘없이 쓰러지기도 하고 커다란 고통에 휩싸인다는 사실. 어쩌면 그거야말로 인생의 어떤 진실이 아닌가. 네.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 참 읽을수록 큰 울림이 남게 되고 이 책 안에서 정말 그 긴 시간의 집필 기간이 느껴질 만큼 깊이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꼭 한번 일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지금 여기에서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한 일본군과 오스트레일리아군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 소설에는 또 다른 전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일상. 예, 그러니까 이때 일상이라고 하면 전쟁을 겪고 난 이후의 사람들이 다시 맞닥뜨리는 그 일상의 전쟁입니다. 예. 예. 저희가 뭐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살아남은 많은 포로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요. 뭐 도리고도 마찬가지지만 도리고 외에 포로 생활을 경험했던 많은 인물들이 자살을 택하거나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가정이 파탄나거나 이러한 그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러니까 전쟁을 겪고 난 사람들이 상처. 비록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내면에 깊은 상처가 남았고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라는 형태로 일상의 전쟁을 다시 치르게 만든 그런 면이 있다는 것도 좀 언급을 해두고 싶어요. 문득 한편 다른 소설이 스쳐 지나가네요. 우리가 아주 예전에 다뤘던 존 머시 이야기에서 네. 존 머시의 정체 과연 저 사람 왜 저러는가 날 좀 그냥 내버려 두라면서 계속 걸어 다녔던 그런 이웃집의 수상한 남자였는데 그것도 그때 당시 독일의 전쟁의 상처와 연관돼서 캐릭터를 설명할 수 있지 않았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오늘 이렇게 리처드 플래너건의 장편 소설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을 다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소설 오에 겐자부로의 개인적 체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